은퇴한 뒤에 내 자식들이 만약 돌아선다면, 지금 바로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젊었을 때는 마포대교 수온을 체크하러 간다는 농담을 했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고민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 앞에서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해로 70세, 이름은 장민호입니다. 아내 은지는 퇴직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로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딸이 반겨주리라 여겼지만 준호와 수진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들과 딸내는 모두 요양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눈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내 존재는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연금을 받으니 노후가 보장되리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월 190만 원 연금으로는 요양원은커녕 공동 간병인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들, 딸의 눈치와 며느리와 사위의 싸늘한 시선 속에 하루가 저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네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전 인생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한다. 이 순간 나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인지역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월세 19만 원, 내 집처럼 자유롭게, 직원의 안부 확인, 응급지원, 사생활 보장. 가족은 반대했지만 내 선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심사에 합격하고 아내와 새 집으로 이사했죠. 첫날 집에 들어선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사회복지사로 돌아가 다시 일하고 아내는 음악치료로 이웃을 쌓아갑니다. 도시에서 꿈꿨던 노후와 달리 내 삶은 진짜 자유와 독립으로 채워졌죠. 그리고 그 선택이 진짜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내 친구 이동영은 꿈만 같던 시골 생활에서 수백 번의 후회를 했죠. 집을 팔지도 못하고 경제적 정서적 고립 속에 힘겹게 버티다가 결국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인생의 후반전 무엇을 선택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0세 장민호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35년간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해서 학생들의 급식 지원, 저소득층 가정 상담, 각종 복지 서류를 처리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받아들고 교문을 나설 때의 기분은 묘했다. 후련함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함이 공존했다. 아내 은지는 나보다 2년 먼저 피아노 학원을 정리했다. 30년 넘게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그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레슨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은퇴 후에도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을 거라 기대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두 사람이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했다. 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 월 19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은진도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가량 받았다. 합치면 270만 원. 대구에서 전세로 살던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액수였다. 나는 은퇴 후 첫 달 아내와 함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유럽 여행, 등산 동호회 가입,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그리고 함께 텃밭 가꾸기. 목록을 작성하며 웃음이 났다.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게 무너졌다. 은진이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처음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웠다. 은지는 석 달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그녀에게는 무리였다. 화장실 가기, 부엌에서 요리하기, 빨래 널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이 모두 힘겨웠다. 나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70세 노인인 나 역시 체력에 한계가 있었다. 허리 디스크가 있던 터라 아내를 부축하고 휠체어를 밀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밤에는 아내가 통증으로 잠을 설치면 나도 함께 깨어 있어야 했다. 2달쯤 그렇게 지내니 내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그때 아들 건아와 딸 수진이 찾아왔다. 두 아이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건아는 IT 회사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가장이고 수진이는 약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둘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모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번갈아 우리를 자기네 집으로 모셨다. 처음 한 달은 건아네 집에서 지냈다. 아파트 여분의 방에 우리 짐을 풀었다. 며느리 지은이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다. 아버님,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마다 지은이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초등학생인 두 손주는 학교 갈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그 와중에 우리 노부부가 화장실을 쓰거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은 분명 그 집의 리듬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 노력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방 안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고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건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다음 달부터는 수진이네 집에서 좀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우리는 짐을 쌌다. 수진이네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위 준석이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에서 피로가 묻어났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장인, 장모와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그에게도 쉴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수진이는 약국 일로 저녁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고 주말에도 당직 근무가 잦았다. 우리는 두 집을 오가며 석 달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점점 작아지는 내 자신을 느꼈다. 예전에는 당당한 가장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복지 담당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끔 밤에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두 집을 오가며 지낸 석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기가 건아네 집인지 수진이네 집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천장의 모양, 커튼의 색깔, 창밖 풍경을 확인하고 나서야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혼란스러움 자체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건안의 집에 있을 때는 며느리 지은이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원래 밝은 성격이었지만 우리가 머무는 동안 그 밝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 일주일은 어머님, 편찮으신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되자 그녀의 웃음에서 진심이 사라졌다. 세 번째 주에는 아예 우리 방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부엌에서 나누는 건아와 지은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 멈춰 선 것이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새어나왔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 보면서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하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떡해.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어? 건아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났다. 수진이네도 힘들어하던데. 이번 주말에 한번 이야기해봐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건아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다. 일요일 오후였다. 둘은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 방 앞에 앉았다. 나는 이미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건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력이 안 돼요. 지은이도 직장 다니고 수진이도 약국 일 때문에 시간이 없고.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아빠, 요즘 요양원이 옛날 같지 않아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오히려 집에 계시는 것보다 더 건강 관리가 잘 될 거예요. 아내 은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건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요양원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설이 괜찮아요. 조금 더 저렴한 곳은 180만 원 정도부터 있고요. 180만 원. 나는 중얼거렸다. 내 연금이 190만 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빠듯했다. 식비, 병원비, 각종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너희도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살기 바쁜 거 아버지가 다 알아. 우리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나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월 190만 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다. 사진을 보니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고 복도는 어둡고 오래되어 보였다. 리뷰를 읽어보니 직원들의 불친절함, 식사의 질 저하, 방치되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렇다고 비싼 요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월 250만 원이라면 내 연금에서 60만 원이 부족했다. 아내의 연금 80만 원을 합치면 가능은 했지만 그러면 우리 손에 남는 돈은 고작 20만 원. 그것으로는 개인적인 용돈이나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나는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280만 원입니다. 24시간 상주하시려면 월 35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상담원의 말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진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라에 세금 내고 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노후인가 싶어. 요양원에 가면 은진이 말을 이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좁은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대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다들 이렇게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간병인을 쓰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혹시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을지도. 나는 35년간 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건안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다. 몇 달 동안 자식들 집방 안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 이렇게 혼자 걷는 것조차 자유롭게 느껴졌다. 주민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남방 바람과 함께 복지 안내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안내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35년간 학교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했지만 정작 내가 복지 대상자가 되어 이런 정보를 찾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지 상담 창구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이름표를 보니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저 노인 주거 지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김민지 씨는 나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의 수술, 자식들 집을 오가며 지낸 석 달, 요양원 권유, 턱없이 부족한 연금.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고 살았는데 낯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김민지 씨는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어르신,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복지주택? 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복지 분야에서 일했으면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네,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인데요. 일반 임대주택과는 조금 달라요.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응급호출 시스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연금 수준이면 월 임대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포함해도 30만 원을 넘지 않아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월 30만 원? 요양원비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이면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김민지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공공임대라서 저렴한 거예요. 대구의 노은 지역 고령자 복지주택이 작년에 새로 지어졌는데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깨끗한 외관의 10층짜리 건물, 밝은 복도, 넓지는 않지만 아담하게 꾸며진 원룸 구조의 집. 부엌, 화장실, 침실이 갖춰져 있었다. 각 집마다 응급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는 주민 공동 식당과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매일 아침 관리실에서 어르신들 댁에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요. 응답이 없으면 직접 방문하고요. 그리고 주 2회 건강 체크, 월 1회 의사 방문 진료도 있습니다. 요양원과는 다른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완전히 달라요.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간호와 보호가 중심이죠. 하지만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본인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시되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우면 1층 공동식당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 그런데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입주 자격 심사가 있어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분,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해요.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자격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경쟁률이 있어서 대기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데 노인 지역은 최근에 지어져서 지금 신청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요양원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나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입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어르신, 혹시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있으세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거요. 김민지 씨가 물었다. 대구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시세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예금은 5천만 원쯤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 정도면 자격에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아파트를 처분하시거나 전세를 주시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보충하시고 복지주택에서 저렴하게 사시면 훨씬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대구 아파트는 현재 비어 있었다. 우리가 자식들 집을 오가며 지내는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그걸 전세라도 주면 1억 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다. 그 돈이면 당분간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까요? 김민지 씨가 친절하게 물었다. 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환하게 웃었다. 주민센터를 나서며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터널 끝에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했다. 그녀도 나만큼 기뻐할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보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내 은진에게 주민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아 내 말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월 20만 원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의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내가 직접 자료를 봤어. 사진도 보고 상담사한테 자세히 설명도 들었어. 요양원이랑은 완전히 달라. 우리만의 집이 있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은진이 망설였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결정해야지. 건아랑 수진이한테도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그날 저녁 건아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방으로 불렀다. 복지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복지주택이요? 그건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공공임대주택이야.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아버지는 재산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굳이 그런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실버타운을 알아보시는 게. 건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제대로 된 실버타운? 그게 얼마나 드는데? 월 300만 원, 400만 원씩 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보태드리면 되죠. 건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 집 대출은 다 갚았어? 애들 학원비, 생활비 대느라 내 월급도 빠듯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건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복지주택은 너무. 아버지, 제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아버지 복지주택 들어가셨대? 하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들은 내 노후가 걱정되는 게 아니었다. 자기 체면이 걱정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복지주택이라는 곳에 산다는 사실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에 흠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었다. 건아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뭐하며 살았는지 알지? 학교에서 복지 업무했어. 가난한 학생들 급식비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 상담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 도와주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어?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달라? 복지는 약자를 위한 거야. 나도 이제 약자야. 나이 들고 아내는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그런 사람이 국가의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게 왜 부끄러워? 오히려 당당한 거야. 내가 평생 세금 냈고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라고. 건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수진이도 찾아왔다. 건아가 미리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아빠, 정말 그곳에 가시려고요? 차라리 우리 집에서 좀 더 계시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병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좋은 요양시설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수진아, 너도 오빠랑 똑같구나.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요양시설이면 요양원 말하는 거지? 아버지는 아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 어머니도 재활만 잘하면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그래도 복지주택은. 수진이도 말을 흐렸다. 너희 둘 다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문제야? 아버지가 복지주택에 산다는 게 창피해?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말하기 민망해? 둘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너희한테 실망했다. 너희를 키우면서 세상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희는 남들 시선만 신경 쓰는구나. 아버지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체면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건아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됐어. 너희 의견은 들었고 아버지는 결정했어. 신청할 거야. 대구 아파트는 전세를 줄 거고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보충할 거야. 복지주택 입주하면 임대료도 저렴하니까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아파트를 전세로요? 그건 아버지 재산인데.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내 재산이야.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중에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쓸 때가 생겼으니까 쓰는 거지. 너희가 상속받을 거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해해라. 그 말에 둘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상속 기대했으면 부모 모실 때 제대로 모시든가. 요양원비 아끼려고 우리를 이 집 저 집 떠돌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 걱정하지 마. 아버지. 건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사실이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우릴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다면 한 집에라도 제대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해줬을 거야. 한 달씩 돌아가며 산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짐이었던 거지. 인정해. 방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건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 알았어요. 건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자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을 말한 거야. 우리가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복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고 대구 아파트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1억 원의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다. 그 사이 우리는 여전히 자식들 집을 오가며 지냈지만 이제는 끝이 보였다. 참을 수 있었다. 2월 중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입주 심사 통과. 3월 1일자로 입주 가능.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나는 웃으며 답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다. 3월 1일 아침, 이삿짐 차가 건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사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다. 옷가지 몇 박스, 아내의 약과 의료용품,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아온 사진첩과 추억이 담긴 소품들. 큰 가구는 복지주택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건아와 수진이가 일부러 휴가를 내고 이사를 도우러 왔다. 2달 전 그 격한 대화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지만 그래도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짐을 나르며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걱정 마. 오히려 편할 거야. 나는 짐을 싣는 차를 바라보며 답했다. 노은지역 고령자 복지주택은 대구 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10층짜리 깔끔한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벤치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따스한 봄볕을 쌓고 계셨다. 여기가, 정말 여기가 맞아요? 건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그는 낡고 우중충한 건물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래, 여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생각보다 괜찮지?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장민호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지원사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씨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5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도 넓고 깨끗했다. 복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었다. 이쪽이 505호 어르신 댁입니다. 박혜진 씨가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쾌적했다. 작은 원룸 구조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깨끗한 주방,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침대와 옷장, 식탁, TV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 보세요. 박혜진 씨가 침대 옆 벽을 가리켰다. 이 빨간 버튼이 응급 호출 버튼이에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르시면 바로 관리실로 연결되고 5분 내로 직원이 달려옵니다. 화장실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릴 거예요. 받지 않으시면 바로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혹시 외출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내 은진이 주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요리는 여기서 해 먹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힘드실 때는 1층 공동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되는데 한 끼에 3,000원입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 건강에도 좋아요. 3,000원? 건아가 놀라서 되물었다. 네,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선택사항이고요. 직접 요리하셔도 되고 외식하셔도 됩니다. 박혜진 씨는 계속해서 시설을 설명했다. 2층에는 물리치료실과 건강관리실이 있고 주 2회 간호사가 혈압, 혈당을 체크해 준다고 했다. 3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무료거나 재료비만 받는 수준이었다. 주민분들끼리 친목 모임도 활발해요.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동호회도 여러 개 있고요. 낯선 곳이라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그렇죠? 박혜진 씨가 웃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걱정하시다가 입주하시면 만족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외롭지 않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자식들은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됐어. 너희도 집에 가서 쉬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건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주말에 한 번씩 들를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나는 두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희도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 삶에 집중해. 우리 걱정은 덜어도 돼.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방 안이 고요해졌다. 아내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멀리 팔공산이 보이고 낮은 주택들 사이로 봄꽃이 피어나는 게 보였다. 여보, 은진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야.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녁 때 우리는 1층 공동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밝았다. 20여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드시고 계셨다. 배식대에서 밥과 반찬을 받아 빈자리에 앉았다.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옆 테이블의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402호에 사는 김순례라고 해요. 아, 네. 저는 장민호고요. 제 아내 은진입니다. 오늘 505호로 입주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이따 저녁 먹고 차 한잔 하실래요? 새로 오신 분들께 이것저것 알려드릴 게 많아요. 김순례 씨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분이었다. 그녀는 3년 전에 이곳에 입주했다고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 같다고 했다. 식사 후 우리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셨다. 김순례 씨 외에도 몇 분의 어르신들이 합류했다. 모두들 새로운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근데 한 달만 지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맞아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아침에 눈 뜨면 누가 안부 전화해주고 아프면 바로 도와주고 외로우면 내려와서 사람들이랑 수다 떨 수 있고 자식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 말에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 집에서 눈치 보며 힘들게 지낸 경험이 있었다. 여기서는 각자 자기 삶이 있어요. 김순례 씨가 말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근데 혼자는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 있고 필요하면 도움받을 수 있고.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만의 침대에서 잠들기 전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잘했어요. 은진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창밖으로 대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제시도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자식들 집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긴장감은 없었다. 이곳은 우리만의 공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매일 아침 9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다. 박혜진 생활지원사의 안부 전화였다. 장민호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아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 통화가 주는 안정감이 컸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화요일 오전 나는 2층 건강관리실을 방문했다. 간호사 이지영 씨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주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매일 먹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3층에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세요. 혈압 관리에 도움 될 거예요. 이지영 씨는 내 건강 기록을 꼼꼼하게 컴퓨터에 입력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협력병원 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 오세요. 그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요. 기본 진료는 무료고요. 처방전만 받아서 약국에서 약 사시면 돼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부담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이었다면 이런 세심한 관리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었다.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3층 프로그램실을 구경하러 갔다. 복도를 걷는데 아내의 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수술 후 재활을 꾸준히 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이곳에 와서 마음이 편해진 것도 큰 이유였다. 프로그램실에는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기, 다른 쪽에서는 서예, 또 다른 공간에서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악기를 다루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보니 몇몇 어르신들이 키보드와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저기, 아내가 조심스럽게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물었다. 혹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나요? 아니, 제가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정말 좋죠. 여기 음악 프로그램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같이 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혹시 가르치실 의향이 있으시면 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3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그녀에게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였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오랜 시간 연주하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한 곡을 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했다. 당신 괜찮겠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손을 쓰는 게 재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여보.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얼마만인가. 자식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미안해하고 조용히 지내려고만 했던 그녀였다. 목요일 오후 나는 1층 게시판 앞에서 한 공고문을 발견했다. 주민 상담 봉사자 모집. 내용을 읽어보니 복지주택 내 어르신들의 고민이나 갈등을 들어주고 조언해줄 상담 봉사자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 관련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35년간 학교에서 복지행정을 담당하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관리사무소로 내려갔다. 제가 이 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공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혜진 씨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어르신, 혹시 관련 경력이 있으세요? 35년간 중학교에서 복지 담당을 했습니다. 학생 상담, 가정 상담, 각종 복지 서류 처리까지 다 해봤어요. 어머, 정말요? 저희가 딱 그런 분을 찾고 있었어요. 박혜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실 여기 어르신들 중에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돕긴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까지는 어렵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상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3층 프로그램실 한쪽에 작은 상담 공간이 마련되었고 예약제로 운영되었다. 첫 상담자는 604호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이었다. 78세의 그는 6개월 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 이곳에 입주했다고 했다. 선생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매일이 외로워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났는데 혼자 남은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티슈를 건네며 그저 그가 마음속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렸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박철수 어르신은 조금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말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하네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오세요. 그리고 혼자 방에만 계시지 말고 1층에 내려와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세요. 외로움은 혼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 후로 상담 신청이 계속 들어왔다. 자식과의 갈등,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인들의 고민은 다양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다. 외로움과 무력감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복지 제도를 안내하기도 하고 가족과의 대화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 노력했다. 한 달이 지나자 박혜진 씨가 내게 말했다. 장민호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상담 받으신 분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활동 참여도 늘어나고 어르신이 여기 오신 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퇴직하고 나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저녁, 아내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는 물었다. 당신은 어때요? 여기 생활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은진이 환하게 웃었다.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서 음악치료 봉사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피아노 치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래요. 설레요, 여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다시 살아 있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요양원에 갔다면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자식들 집에 계속 얹혀 살았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복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자유와 존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 곳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친구 이동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동영은 나와 40년 지기 친구로 같은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보다 2살 많은 그는 3년 전에 퇴직했다. 민호야, 나 충청도로 이사 간다. 그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다. 충청도? 갑자기 왜? 아, 드디어 결심했어. 서울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어. 조용한 시골에서 아내랑 텃밭 가꾸면서 여생을 보낼 거야. 귀농이야, 귀농. 넌 어떻게 지내? 나는 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2달째라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주택? 이동영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그게 뭐 노인정 같은 거야? 민호야, 너 같은 사람이 거기는 왜 가? 돈도 있잖아. 그런 게 아니야.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곳이지. 비용도 저렴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그래도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나는 1억 5천에 전원주택 샀어. 300평 땅에 집도 넓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완전 다른 세상이야. 너도 한번 놀러 와봐. 생각 바뀔걸?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잘 됐다. 행복하게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동영의 들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전원생활. 많은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 나도 한때 그런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그게 모두에게 맞는 삶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다시 동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민호야, 나 좀 만나자. 대구로 갈게. 일주일 후 동영이 복지주택을 찾아왔다. 반년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동영아, 무슨 일이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호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전원 생활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우리는 1층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동영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 정말 영화 같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리고 마당에 나가면 신선한 공기 마시고 텃밭에 상추 심고 토마토 키우고 아내랑 둘이서 우리 정말 잘 선택했다 그랬어.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 시골 공동체 문화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 품앗이, 마을 행사, 공동 작업. 참여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서울서 온 양반이 거들먹거린다는 소리도 들었어. 이웃이랑 텃밭 경계 문제로 다툰 적도 있어. 몇 센티미터 차이로 한 달 동안 싸웠다니까. 그리고 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별의별 일로 갈등이 생기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동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인프라야. 마트 가려면 차로 30분, 병원은 1시간. 은행, 관공서 다 멀어. 처음엔 이것도 여유롭게 사는 거지 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는 정말 불편하더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겨울에 아내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 다리를 다쳤는데 119 부르고 병원 가는 데만 2시간 걸렸어. 그 2시간 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몰라. 그때 정말 후회했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 큰 병원까지 왕복 교통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 거기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고 지붕에서 물이 새고 정화조 문제 생기고 수리비만 벌써 500만 원 넘게 들어갔어. 동영은 커피잔을 꼭 쥐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야. 시골 사람들이랑 진짜 친해지기 어려워. 우리는 항상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야.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누기는 힘들어. 나이 든 사람들끼리 공통 화제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어? 내가 물었다. 응.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동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억 5천에 산 집을 1억에도 못 팔겠더라고. 시골 부동산은 거래가 잘 안 돼. 결국 9천에 팔았어. 6천만 원 손해 본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복지주택 간다고 했을 때 나 속으로 저게 무슨 선택이야 싶었어.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에 왜 가나 싶었지.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너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더라. 이 건물 깨끗하고 시설 좋고 사람들도 활기차 보이고 너는 상담 봉사한다며?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시골에서 뭐 했어? 그냥 늙어가기만 했지.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나는 집 수리비에 병원비에 예상치 못한 돈이 계속 나갔어. 너는 월 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사는데 6천만 원 손해본 돈이면 너는 여기서 25년을 살 수 있어. 25년. 동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민호야. 내 선택을 무시했던 거. 사실 나도 체면 때문이었어. 복지주택이라는 말이 자존심 상했던 거지.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건 시골에서 이웃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내 아픈데 제때 병원도 못 데려가고 집 팔면서 큰돈 날리는 거더다고. 나는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동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선택이었던 거지. 전원 생활이 누구에게는 천국이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울로 돌아가서 작은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전세로. 남은 돈이랑 연금으로 조용히 살 거야.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대구에도 이런 복지주택 있어? 나도 알아보고 싶어. 있지. 여러 지역에 있어. 내가 자료 좀 줄게. 그날 오후 나는 동영에게 복지주택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역별 현황. 동영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들었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복지주택 간다고 했을 때 만류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약 내 말 듣고 시골로 왔으면 너도 지금 나처럼 후회하고 있었을 거야. 동영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선택, 두 가지 결과.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상황과 성격,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때 아내에게 동영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은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운이 좋았어. 정보를 제때 얻었고 용기를 냈고 자식들의 반대를 이겨냈지.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동영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선택조차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복지주택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야겠다고. 일주일 후 나는 박혜진 씨에게 제안했다. 제가 노후 준비 상담도 해보면 어떨까요? 입주 예정자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녀는 환호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봉사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동영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진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따스한 봄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다. 아내 은진이 기지개를 켜며 미소 짓는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오늘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볼까? 우리가 심은 토마토 싹이 났다는데. 작년 여름 복지주택 주민들과 함께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각자 몇 평씩 나눠서 채소를 키웠다. 친구 이동영이 전원주택에서 300평 땅을 가꾸다 힘들어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몇 평의 작은 공간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거창한 귀농이 아니라 그저 취미로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딱 맞았다. 구시정각 전화벨이 울렸다. 박혜진 씨의 안부 전화다. 장민호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혜진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이 전화를 받는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아침 식사 후
나는 3층 상담실로 향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이름은 강수철. 아직 복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지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생님, 저는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이런 곳에 벌써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는데 복지주택에 가면 뭔가 인생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1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존심과 체면에 매달렸던 나. 강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그냥 노인이 되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1년 전에 이곳에 올 때 제 자식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복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말에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어요. 진짜 인생을 포기하는 건 이런 곳에 오는 게 아니라 자식들 집에서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사는 거더라고요. 요양원에 갇혀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강수철 씨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다.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상담 봉사도 하고,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옥상 텃밭도 가꾸고. 제 아내는 복지관에서 음악치료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활발하게 살고 있어요. 비용 걱정도 없어요. 월 19만 원 임대료에 관리비 10만 원이면 끝이에요. 남은 연금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취미 생활도 하고,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나는 그에게 이곳의 일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 목요일 건강체조, 금요일 영화 상영. 한 달에 한 번 있는 문화나들이.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저는 여기 와서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이게 인생을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건가요? 강수철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복도에서 김순례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분으로 내가 처음 왔을 때 이것저것 알려준 고마운 분이었다. 민호 선생님, 오늘 점심 때 1층 식당에서 생신잔치 있어요. 302호 박영수 어르신 80세 생신이래요. 같이 가요. 그래요? 좋죠. 점심시간 식당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했다. 박영수 어르신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80세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요. 박영수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여기 와서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인사할 사람들이 있고, 밥 먹을 때 같이 웃을 사람들이 있고, 외로울 때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어요. 제 80번째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도 박수를 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외로운 노인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였다. 저녁 무렵
아들 건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와라. 환영이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버지가 사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 집에 계실 때보다. 나는 미소 지었다. 건아야, 내 탓이 아니야.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 다만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은 거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용기 내주셔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내가 먼저 와서 토마토 싹에 물을 주고 있었다. 노을이 대구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여기 와봐요. 은진이 나를 불렀다. 우리 토마토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나는 아내 옆에 섰다. 작은 싹들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다.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초록빛. 우리랑 똑같네. 내가 말했다. 뭐가요? 70세에 새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랑.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 은진이 내 팔을 감싸 안았다. 여보, 고마워요. 이 길을 선택해 주셔서. 나도 고마워. 함께 걸어줘서. 우리는 한동안 노을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도시 어딘가에는 우리처럼 노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요양원과 복지주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나이 듦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지혜라고.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남들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거창한 전원 생활보다 작지만 안정적인 일상이 더 소중할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용기라고.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만의 작은 집. 505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곳이 천국은 아니다. 완벽한 곳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유가 있다. 존엄이 있다. 선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70세 장민호의 인생 2막.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메시지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의 노후를 당신이 직접 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당신의 인생 마지막 챕터가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될 수 있도록.